지우야, 박 기사님 오셨다. 그 한마디에 6살 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장난감도 놓친 채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온몸을 떨고 있었죠. 싫어, 싫어 오지 마. 숨죽인 울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멀뚱히 서 있는 운전기사의 발끝,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미소 짓는 며느리의 손길. 그리고 그날 새벽 김 회장은 조용히 혼자 CCTV를 돌려보는데 순간 그는 화면 속 누군가의 손짓을 보고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대체 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화꽃인생 채널에 들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제가 행운 한가득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이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그럼 6살 지우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에 걸린 대형 TV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윤소혜 씨가 오늘도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간식도 직접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사회에 좋은 일을 꾸준히 해 재계의 엔젤이라 불리는 윤소혜 씨. 오늘도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김판석 회장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장남 김민재의 모습을 보자 김판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또 어휴, 또 이 모양이냐? 민재야,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사람이냐? 김민재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과 알 수 없는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판석이 혀를 차며 다가서려던 순간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6살 손녀 지우가 식탁 의자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듯 몸을 떨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왔는데 왜 숨어 있니? 지우야, 이리 나와봐.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무서운 거 있으면 말해. 김판석이 다정하게 다가가려 할 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운전기사 박철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려고. 아, 회장님 들어오셨습니까? 박철수의 모습을 본 지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싫어, 싫어. 지우는 급히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리는 지우를 보고 박철수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가씨가 왜 지우 아가씨,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섭게 했나요? 그때 계단에서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소희가 우아한 자세로 내려오더니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울지 마. 윤소희는 능숙하게 지우를 안아올리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박철수를 향해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 기사, 아이가 놀라잖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여기서 더 서성이지 말고 나가요. 지금 당장. 박철수가 머뭇거리며 김판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일정 보고가 급한 건이라서요. 잠깐만. 일정은 나중에 해. 지금은 나가. 윤소희가 차갑게 말하자 박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윤소희는 지우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우리 지우는 착한 아이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응? 엄마 말 들으면 돼. 알겠지? 김판석은 상황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우가 박철수만 보면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박철수는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소희야, 지우가 박 기사를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아까 봤지? 아이가 몸을 떨더라. 그냥 낯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야. 윤소희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잖아요. 특히 박 기사는 덩치도 크고 인상도 험상궂어서요. 지우가 원래 겁이 좀 많아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내가 보기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정서에 안 좋으니까 아예 얼굴을 안 보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박 기사님이 집안에 잘 안 들어오게 하려고요. 윤소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김판석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저택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고 윤소희는 지우를 재우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판석은 지우에게 잠자리 인사를 하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우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고 다가간 김판석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의 가느다란 팔목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어디서 이렇게 됐지 지우야? 너 아팠니? 할아버지 마음이 철렁한다. 김판석이 놀라서 자세히 보려 할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소희가 나타나더니 김판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지우 잘 자나 보러 오셨어요? 지우 팔에 멍이. 이 멍 좀 봐라. 모양이 이상해. 아, 그거요? 오늘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그래요. 아이들은 원래 여기저기 다치면서 크는 거 아닌가요? 괜히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었어요. 윤소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판석의 눈에는 그 멍이 단순한 상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모양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정말 넘어져서? 소희야, 나도 애 키워봐서 알아. 저건 그냥 넘어져서 생긴 멍 같지가 않다.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지우는 제가 잘 보고 있어요. 괜히 마음 쓰지 마세요. 윤소희가 지우의 이불을 다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김판석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던 김판석은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우가 박철수를 보며 보인 공포스러운 반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김판석은 서재와 연결된 보안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스터키로 보안 서버에 접속해 오늘 낮 거실 CCTV 영상을 찾았습니다. 박철수가 나타났을 때 지우가 비명을 지르던 시간대를 되감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김판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철수가 오기 30분 전 거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우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소희가 계단에서 내려와 지우의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못 그려? 너 지금 장난해? 다시 그려. 똑바로 그려. 윤소희가 지우의 그림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놀란 지우가 울음을 터뜨리자 윤소희는 미술 도구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울면 더 혼난다고. 그만 울어. 울면 더 혼나. 알았어? 크레파스와 색연필이 지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지우는 작은 몸으로 바닥에 웅크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본 박철수는 급히 거실로 뛰어들어가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소희가 휘두르는 골프채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지우를 감쌌습니다. 아가씨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손녀입니다. 아이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내 놈이 뭔데 참견해.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당장 비켜. 윤소희가 박철수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한테 마약 대준 거 경찰에 신고한다. 네가 민재한테 그 약 준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가만 안 둬.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회장님 아드님한테 그런 거 준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 없으면 닥쳐. 증거 하나라도 있어? 없으면 입 다물어. 윤소희는 박철수를 계속 때리면서도 지우에게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아저씨 때문에 네가 혼나는 거야. 무서워해야 맞는 거라고. 이 아저씨가 와서 괜히 끼어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조용히 해. 무서워해야 해, 알겠어? 영상을 본 김판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충격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소희가 지우한테 저렇게 말도 안 돼. 김판석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혀오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심장약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안실 문이 열리며 윤소희가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윤소희는 바닥에 쓰러진 김판석을 보더니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지우를 학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윤소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김판석의 심장약을 발로 차서 소파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 이건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제가 살아야 해요. 윤소희가 차갑게 중얼거리며 보안실 문을 잠갔습니다. 김판석이 손을 뻗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소희야, 약 좀. 살려다오. 김판석의 움직임이 멈추자 윤소희는 CCTV 서버에서 하드디스크를 뽑아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태연히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가사 도우미 이순자의 비명이 저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으악!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좀 와요. 빨리요. 이순자가 보안실 문을 열고 김판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김판석의 모습에 이순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눈 좀 떠보세요. 아이고,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저택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김판석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어요. 빨리 병원으로. 회장님, 숨 쉬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병원 갑니다.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들것 잡아주세요. 길 비켜요. 소란 속에서 윤소희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얼굴이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 제발요. 윤소희가 김판석에게 달려가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황급히 윤소희를 부축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저 괜찮아요. 아버님이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왜 갑자기. 아버님, 제발 눈 떠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부인, 숨 크게 쉬세요. 지금은 아버님 먼저 모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윤소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스트레스를 받으실 만한? 윤소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운전기사와 심하게 다투셨어요. 박철수라는 사람인데 어떤 일로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도 너무 크게 언성을 높이셔서 그 뒤로 아버님이 가슴을 잡고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님 성격이 원래 참고 넘기시는 분인데 어제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구급대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스트레스성 뇌출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김판석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윤소희와 늦게 도착한 김민재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나실지는 알 수 없어요. 뭐라고요? 혼수라니요? 선생님, 아버님 꼭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님입니다. 김민재가 아직 술이 덜 깬 상태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니 이게 말이 돼?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지. 선생님 진짜로 위험하다는 겁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셔야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박철수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뉴스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배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때 김민재가 박철수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자식, 네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도련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멱살 놓으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제 아버지와 싸웠다며. 아버지가 화병으로 쓰러지셨어.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하고 말다툼한 적 없습니다. 도련님, 무슨 오해십니까? 김민재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인도 있어. 증인? 누굽니까? 저는 당당합니다. 회장님께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민재가 박철수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김판석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반지를 훔쳤잖아. 그게 왜 제 주머니에?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누가 넣었겠어? 네가 넣었지. 이 와중에 아버지 물건을 훔쳐? 사람 맞냐? 변명하지 마. 이 도둑놈. 도련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누명을 쓴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윤소희가 다가와 박철수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덮었을래? 아니면 요양원에 있는 내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볼래? 너 어머니 요양비 내가 끊으면 오늘 당장 쫓겨나. 그게 네가 원하던 거야? 박철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모의 요양비는 윤소희가 대주고 있었습니다. 선택해. 5초 안에. 하나, 둘, 셋 시간 없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어머니부터 끝이야. 윤소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지 제가 훔쳤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곧 경찰이 도착해 박철수를 연행해 갔습니다. 윤소희는 즉시 박철수의 해고 처리를 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윤소희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판석의 측근이었던 가사 도우미 이순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았어요. 부인께서 왜? 순자 씨 마음이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이제 집안이 좀 바뀌어야 해요.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셔야겠어요. 이순자가 놀란 눈으로 윤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새로 시작하려고요. 회장님도 안 계시고 집 분위기도 달라질 거예요. 순자 씨는 오래 하셨으니 이제 쉬셔야죠. 윤소희는 이순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건넸습니다. 입 단단히 다물고 계세요. 그럼 더 줄게요. 순자 씨가 말만 잘 들으면 손해보는 일 없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괜한 말하지 마세요. 알죠? 이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야 했습니다. 윤소희는 정원사와 경비원들도 모두 교체했습니다. 대신 친정 쪽에서 추천받은 사람들로 고용인을 바꿨습니다. 지우는 박철수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벽에 걸린 큰 액자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소희가 지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문 열어. 싫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 안 먹어요. 엄마 싫어요. 문도 안 열 거예요. 문이 조금 열리고 지우의 작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윤소희는 신경안정제를 숨긴 요구르트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지우, 이거 마셔. 이상한 거 넣었죠? 나 안 마셔요. 할아버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지우가 거부하자 윤소희는 강제로 지우의 입을 벌려 약을 먹였습니다. 의외해. 뱉지 마. 삼켜. 엄마 말 안 들으면 진짜 무서운 일 생겨. 지우가 토하려 하자 윤소희가 입을 막았습니다. 삼켜. 안 삼키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네가 엄마 말 들으면 아무 일 없어. 알았지? 조용히 해. 약이 몸에 퍼지자 지우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널 버렸어. 박 아저씨도 감옥에 갔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내 편은 없어. 윤소희가 지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만 믿어야 해. 알았지? 엄마 말만 듣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야 네가 편해져. 지우는 약 기운에 취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소희는 지우의 방 창문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고 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김판석의 의식불명 상태가 길어지자 윤소희는 다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김민재를 회장 대행으로 세우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당신이 회장 대행이 되는 거야. 당신이 나서야 우리 집이 살아. 김민재는 여전히 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나 죽어. 나 겁나. 진짜 겁나. 아버지는 언제 깨어나실지 몰라. 회사가 망해도 괜찮아? 지금 당신이 안 나서면 회사는 남 손에 넘어가. 아버님이 평생 지킨 회사야. 그냥 뺏기게 둘 거야? 윤소희는 언론에 김판석의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김판석 회장, 알츠하이머로 판단력 상실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며느리인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저는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지키는 게 지금 제 책임입니다. 윤소희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윤소희가 배치한 경호원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진짜 끝장이야. 꺼져. 당장 꺼져. 경호원들이 박철수를 병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비에 젖은 박철수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절규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회장님, 저 억울합니다.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부인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윤소희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처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 사람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해요. 말 끊어버려요. 알죠? 그날 밤 윤소희는 안방 침실벽 뒤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훔쳐온 CCTV 하드디스크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야. 이 집도 회사도 사람들도 다 내 손 아니야. 이제 누가 나 막아? 아무도 못 막아.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강우였습니다. 10년 전 가업 승계를 거부하고 해외를 떠돌던 차남이 드디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강우는 공항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판석 회장 의식불명, 며느리가 경영권 승계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의식불명이라고? 소희가 경영권을 잡았다고? 아니, 이게 말이 돼? 김강우가 중얼거리며 병원 주소를 기사에게 알려줬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위독 소식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 병원으로 바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네, 인천에서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강우는 중환자실 앞을 지키는 경호원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저기요, 김판석 회장 아들 김강우입니다. 경호원이 김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부인, 둘째 아드님이 오셨는데요. 잠시 후 윤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지 마. 아버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면회를 거부하시네요. 김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친아들인데 면회를 못한다고? 아버지 뵈러 왔는데 누가 막아? 당장 비켜요. 나 들어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지시사항이라서. 그렇다고 친아들까지 막아?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아버지 계신 곳이야. 내가 아버지 얼굴이라도 봐야지. 김강우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경호원 3명이 김강우를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내가 말했지. 비키라고. 손대지 마. 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김강우가 벽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누렸습니다. 삐. 요란한 경보음이 병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재다. 모두 대피하세요. 뭐야, 저 사람. 경보가 왜 울려? 빨리 나가요. 옮겨야 해요. 병원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김강우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김강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판석은 앙상하게 말랐고 얼굴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강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에 결박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손톱 밑에는 섬유 조각 같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손목이 왜 이래? 누가 묶었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단순히 쓰러진 게 아니야. 김강우가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발병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경호원들이 뒤늦게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가세요. 환자에게 해로워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환자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데. 김강우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본 후 병실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알아낼게요. 누가 이랬는지. 저택에 도착한 김강우는 10년 만에 보는 집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가사 도우미와 정원사들이 모두 낯선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민재가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소주병과 알약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형? 김민재가 고개를 돌리더니 멍한 눈으로 김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강우야? 언제 왔어? 지금 정신이 있냐? 아버지 쓰러지셨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형, 나 좀 제대로 봐. 아버지 소식 듣고 왔지. 형은 뭐 하는 거야? 나는 회장이야. 회장? 형이? 형, 지금 장난해? 회장이면 이 꼴이야? 김민재가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과 약에 취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이게 뭐야? 아버지가 의식불명인데 게임이나 하고? 소희가 다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있기만 하면 돼. 그게 말이 돼? 네가 사람 맞냐? 형, 소희한테 다 맡기면 끝이야. 아버지 회사야. 우리가 지켜야 해. 김강우는 형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윤소희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어? 지우? 2층 방에 있을걸. 요즘 방에서 안 나와. 왜 안 나와? 지우가 왜 방에만 있어? 형,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냐? 김강우가 2층으로 올라가 지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침침했습니다. 창문이 시트지로 막혀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구석에서 지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답지 않게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의 액자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돌렸지만 반응이 둔했습니다. 마치 약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삼촌이야. 삼촌 왔어. 괜찮아. 나 좀 봐줄래? 삼촌이야. 기억나니?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우는 조카의 이상한 상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우야, 어디 아프니? 무서웠어? 삼촌이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다음 날 김강우는 해고된 가사 도우미 이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순자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 저 김강우예요. 기억나세요? 아이고, 강우 도련님. 언제 오셨어요? 도련님이 맞네요. 세상에, 이렇게 다시 뵙다니. 얼굴이 더 말랐어요. 이순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일로 왔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아줌마,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 알아야 해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요?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부인께서 보안실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보안실에서요? 네, 뭔가 들고 계셨어요. 검은 네모난 것 같았는데. 검은 네모난 거. 혹시 하드디스크 같은 거였나요? 아줌마, 확실해요? 손에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요? 또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이순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아가씨 말인데. 박 기사님을 무서워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박 기사님이 주는 사탕은 받아먹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무서우면 사탕도 안 받잖아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우가 일부러 무서워하는 척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시킨 거예요?
부인이 시킨 거예요? 김강우는 이순자의 증언을 듣고 사건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았습니다. 김강우는 흥신소를 통해 박철수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박철수는 달동네 쪽방촌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을 찾아간 김강우는 허름한 방 앞에서 박철수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수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박 기사. 박철수가 고개를 들더니 김강우를 알아봤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기를? 박 기사, 괜찮아요? 이 꼴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김강우가 박철수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박철수의 온몸에 남은 흉터들이 학대의 흔적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들은 뭐야?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회장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박철수는 김강우가 지우의 삼촌임을 확인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훔친 건 반지가 아니라 아가씨의 매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날 거실에서 부인이 아가씨를 때렸습니다. 제가 말리다가 맞았습니다. 아가씨를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도련님.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윤소희의 학대 사실, 김판석이 쓰러지게 된 경위, 자신이 협박당한 내용까지 부인께서 도련님의 마약일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저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형이 마약을 소희가 덮어줬다고? 그래서 널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그 여자가 진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김강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가 증거를 다 없앴을 텐데. 맞습니다. 부인이 보안실에서 뭔가를 챙겨 나오는 걸 저도 봤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신 뒤에 바로요. 그때 박철수가 뭔가 기억해낸 듯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항상 안고 다니는 토끼 인형 기억하세요? 응, 낡은 인형 말이지. 그 안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제가 선물로 준 건데 녹음 기능이 있다고? 정말이야? 그럼 거기 다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 김강우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럼 혹시 지우 아가씨가 모든 걸 들었을 거예요. 그 인형 안에 다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하늘이 도왔네. 그 인형만 찾으면 부인을 잡을 수 있어. 지우도 구할 수 있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철통 보안 속에 있는 저택 2층, 지우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강우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형 몰래 밤에 나갈 때 사용했던 개구멍과 2층 테라스 창문에 고장난 잠금 장치를. 박 기사, 지우를 구하고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인데요? 내일 밤이 이사회예요. 그때를 노려서 저택에 잠입할 거예요. 도련님, 위험합니다. 경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박철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가씨를 꼭 구해야 해요. 좋아요. 우리 둘이 끝까지 가봅시다. 지유 아가씨, 제가 꼭 지킬 겁니다. 두 사람은 이사회 전날 밤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유를 구하고 윤소희의 범죄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새벽 2시 김강우와 박철수는 검은 옷을 입고 저택 뒤편 덤불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어둠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박 기사, 준비됐어요? 네, 도련님.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꼭 해야 합니다. 아가씨를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박철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세운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정문 쪽은 박 기사가 맡고 나는 뒤로 들어간다. 알죠? 네. 제가 시간을 끌어드리겠습니다. 도련님은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걱정 마요. 지우랑 인형만 찾고 바로 나올게요. 도련님,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로 빠지셔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박 기사도 조심해요. 오늘 일 끝나면 다 같이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박철수가 먼저 정문 초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한 행인 행세를 하며 고함을 질러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 작전이었습니다. 야,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줘요. 나 좀 살려줘요. 박철수가 정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경비실에서 경비원 2명이 나왔습니다. 아저씨, 여긴 사유지예요. 빨리 가세요. 아니, 잠깐만요. 나 길 잃었어요.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갈게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요. 가긴 뭘 가. 내가 누군지 알아? 김 회장 친구야. 김 회장 친구면 뭐해요? 밤중에 남의 집 문을 왜 두드려요? 아저씨, 취했어요? 빨리 나가요.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경비원들이 박철수를 제지하려고 정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손 떼요.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 불러요. 나 억울한 게 있어. 내가 말했잖아. 김 회장님하고 아는 사이라고. 이 집에서 나 좀 만나게 해줘. 그 사이 김강우는 저택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정원 구석의 낡은 배수구 덮개를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덮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 막혔네. 여기만 열리면 들어갈 수 있어. 김강우가 배수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정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이 더러워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참았습니다. 아프다 그래도 참아. 지금 멈추면 안 돼. 지우가 기다리고 있어. 정원에 도착한 김강우는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움직였습니다.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하며 익힌 길을 따라 저택 벽면에 붙었습니다. 정원수 그늘이 그를 감춰주었습니다. 여긴 카메라 없지 좋아. 그대로 가자. 숨 크게 쉬지 말자. 조용히 천천히. 2층 지우방으로 이어진 배관을 발견한 김강우는 조심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관이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버텼습니다. 제발 소리 나지 마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테라스에 도착한 김강우는 창문 걸쇠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10년째 고쳐지지 않은 헐거운 걸쇠였습니다. 살살 흔들자 쉽게 열렸습니다. 그래, 아직도 그대로구나. 이 집이 나를 도와주네. 방 안으로 들어선 김강우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침대 구석에서 지우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삼촌 왔다. 놀라지 마. 김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에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지우를 보고 김강우는 급히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쉿! 지우야, 삼촌이야. 소리 내면 안 돼.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나. 삼촌 믿지? 삼촌이 지우 데리러 왔어. 지우가 당황한 눈으로 김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김강우는 주머니에서 박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친구야. 아저씨가 삼촌한테 부탁했어. 아,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 어디 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지우가 사진을 보더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박철수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어디 갔어요? 아저씨가 밖에서 삼촌 도와주고 있어. 아저씨가 지우 걱정 많이 했어. 그래서 삼촌한테 꼭 지우 데려가 달라 했어.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지우 구하러 보냈어. 이거 삼촌이 가져갈게. 김강우가 토끼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지우가 망설이더니 인형을 건넸습니다. 이 인형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 지우가 꼭 안고 있었지? 삼촌이 잠깐 가져가야 해. 지우 무서웠지? 삼촌이 다 해결할게. 아저씨 다시 와요? 응, 금방 다시 올게. 약속할게. 내일 아침 되면 지우를 꼭 데리고 나갈 거야. 지우는 여기서 조용히 기다려. 삼촌이 꼭 돌아올게. 김강우가 인형을 챙기고 나가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팀장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김강우는 재빨리 테라스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경호팀장이 지우 방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아가씨, 잘 주무세요? 네. 저 잘 자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영리하게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그때 정문에서 박철수가 경비원들과 벌이는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야,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아저씨, 조용히 해요. 왜 사람을 잡아? 나 그냥 쉬려고 했잖아. 이놈들아, 손 놔. 경호팀장이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정문에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내려가 본다. 아가씨 방은 이상 없지? 그래, 나갔다 올게. 경호팀장이 창밖을 확인하러 간 사이 김강우는 지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삼촌이 꼭 다시 올게. 지우는 절대 문 열지 마. 누구와도 열지 말고. 삼촌 말 들으면 내일은 밝은 데로 나갈 수 있어. 김강우가 테라스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중에 발을 헛디뎠지만 가까스로 착지했습니다. 괜찮아. 들키면 안 된다. 이제 빨리 빠져나가자. 한편 박철수는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 가만 안 있네. 아저씨, 진짜로 경찰 부른다. 이제 끝났어요. 얌전히 있어요. 경비원이 박철수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박철수는 김강우가 담을 넘는 것을 확인한 뒤 저항을 멈췄습니다. 아야, 놓으세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이제 가만히 있을게요. 나갑니다. 나갈 테니까 그만해요. 경호원들이 박철수를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박철수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만 치세요. 도련님만 무사하면 됩니다. 다신 오지 마. 이 미친놈아. 당장 끌어내. 얼굴 다시 보이면 가만 안 둔다. 피투성이가 된 박철수가 저택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지우는 창문에 매달려 박철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삼촌 꼭 와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김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토끼 인형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이 풀리면서 안에서 초소형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제발 그대로 있어라. 제발 이 안에 다 들어있어라. 김강우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윤소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그려? 바보같이. 이 목소리 맞아. 소희다? 지우한테 저런 말을. 이어서 지우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와 물건이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가씨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박 기사, 내 목소리. 당신이 진짜 지우 지켰구나. 내 놈이 뭔데 참견해.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를 괴롭힌 거야. 가장 충격적인 건 김판석이 쓰러지던 순간의 대화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 그때 진짜 그랬구나.
아버지를 보고도 죽어줘야겠어, 아버님. 그래야 제가 사니까. 김강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이제 끝이야. 네가 한 짓 다 밝혀줄 거야. 김강우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치의를 찾아가 녹음 파일을 들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파일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일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치의가 녹음 파일을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살인미수 아닙니까? 맞아요.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당하신 겁니다. 선생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를 깨워주세요. 하지만 무리한 각성제 투여는 위험해요. 위험한 거 압니다. 그런데 시간 없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직접 말하셔야 합니다. 김강우가 주치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협조 안 하시면 방조제로 고발하겠어요. 이 녹음 파일이 증거예요. 선생님, 저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주치의가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주주총회 전에 준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지켜낼게요. 김강우는 마침내 윤소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쪽방촌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이면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지유 아가씨도 살고, 회장님도 살고, 저도 어머니도 편해져요. 치매에 걸린 노모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박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유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그룹 본사 42층 대회의실은 임시 주주총회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주요 주주들이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단상 위에는 윤소희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초점 없는 눈동자의 김민재가 허수아비처럼 자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판석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생긴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윤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윤소희가 취임사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장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어줘야겠어, 아버님, 그래야 내가 사니까.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윤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뭐가, 이게 왜 나와? 누가 틀었어? 당장 꺼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어서 지유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와 물건 던지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끓여? 바보같이. 아가씨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내 놈이 뭔데 참견해.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게 윤소의 부인 목소리 아닌가요? 맞아. 저 목소리 아까 뉴스에서 듣던 그 목소리잖아. 아이 우는 소리는 또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탄 김판석이 나타났습니다. 김강우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된 김판석의 모습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회장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저분이 진짜 김판석 회장님 맞아요? 대형 스크린에 김판석이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김판석을 향했습니다. 김민재는 사색이 되어 탁자 밑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니, 아버지가 일어나셨다고? 나나 어떻게? 김판석이 링거를 꽂은 채로도 굳건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겠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공범이다. 장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윤소희에게 집중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공범이라니 도련님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윤소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의 망상이에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지 마세요. 누가 이런 음성으로 저를 몰아가요. 내가 치매라고? 김판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망상인가?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박철수가 증인으로 입장했습니다. 경찰이 왜 여기? 증인이라니, 박철수요? 박철수의 모습을 본 윤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철수, 네가 어떻게 여기에? 너 지금 감히 여기 들어와? 누가 널 들여보냈어? 박철수가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상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과 팔에는 수많은 골프채 자국과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저런 상처가 사람 몸에 왜 있어? 아이고, 저게 다 맞은 자국이야? 사람을 저렇게 때렸다고? 저 정도면 죽을 때까지 남겠네. 도대체 누가? 박철수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모두 윤소의 부인이 내게 입힌 것들입니다. 지유 아가씨를 대신해서 맞았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때렸습니다. 제가 막으니까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뜻 없었습니다. 김강우가 추가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소희가 지유를 때리며 즐거워하는 소름 끼치는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 더 아프게 해줄까? 엄마, 싫어요. 울지 마. 더 때릴 거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이한테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진짜 목소리라면 이건 큰일이야. 주주들이 분노에 차서 윤소희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아이를 저렇게 괴롭혔다고? 회장님까지 해치려 했단 말이야? 애까지 학대했다고? 지금까지 우릴 다 속였네. 당장 내려와요. 경찰이 윤소희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김민재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저 인간이 시킨 일이야. 나는 억울해. 다 민재가 한 거야. 나는 말려봤어. 나만 잡아가면 끝날 줄 알아? 하지만 김민재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 진짜 몰랐어. 소희가 하라니까. 나 살려줘. 나도 무서웠어. 이 바보 같은 놈. 입 다물라고. 윤소희가 김민재를 발로 차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윤소희, 존속살해 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윤소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고. 이거 다 조작이야. 너희 다 속고 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놓으란 말이야. 윤소희가 끌려나가면서도 김판석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김판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임의동행되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행되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나 좀 놔줘. 나 약 안 했어. 아니, 조금 했어도. 아버지 제발.
상황이 정리된 후 김판석이 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니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김판석이 박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날 더 빨리 막았어야 했습니다. 아가씨가 겁에 질린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니야. 자니가 지유를 지켜줬잖아. 고마워. 내가 늦게 알았어. 미안하고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지유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도 하기 싫어.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감동적인 장면을 담았습니다. 박 기사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회장님도 건강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김강우가 아버지와 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병원 가서 쉬셔야죠. 그래, 하지만 먼저 지우부터 데려와야겠다. 김판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 손녀 그 작은 애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그때 김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김강우 씨죠? 저는 태산 로펌 변호사 정민호입니다. 김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산 로펌은 윤소희의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로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전화한 겁니까?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아이부터 확보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그 말 뜻이 뭐예요? 지유를 데려갔단 말입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유가. 김판석과 박철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김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우야? 지유한테 무슨 일이야? 설마 그쪽에서 데려간 거냐? 빨리 집으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가자. 한순간도 늦으면 안 돼. 지우부터 찾아야 해. 세 사람은 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윤소희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윤소희가 갑작스럽게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대표인 친정아버지 윤재혁이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태산 로펌 회의실에서 윤재혁이 딸 윤소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희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이번엔 네가 말 그대로 살아야 해.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다 들통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들었고 봤고 이제 저를 믿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은 금방 잊어.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 돼.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손에 쥔 게 있다. 윤재혁이 서류 뭉치를 윤소희 앞에 놓았습니다. 지유의 양육권이야. 윤소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양육권, 그걸로 다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이만 잡으면 판도 바뀌는 거죠? 태산 로펌은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의 광고비를 대가로 사건의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김판석 일가의 치부 드러나. 며느리 재산 노린 자작극. 마약 중독자 아들, 전과자 운전기사. 과연 아이 키울 환경인가?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과거 전과 기록을 보면 폭력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또한 김민재 씨의 마약 투약 사실도 확인되어 가정환경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윤소희는 구치소에서 김민재를 면회했습니다. 약물 금단 증상으로 떨고 있는 김민재를 보며 윤소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들어.
지금 당신이 나 도와줘야 우리 둘 다 살아. 지우를 다시 데려와야 해. 뭐? 뭘? 나 지금 머리도 아프고 손도 떨려. 딴 거 아니야.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해. 그럼 지우는 내가 맡게 돼. 지우 양육권 위임장에 사인해. 김민재가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거 뭐야? 그냥 사인만 해. 지우는 내가 키우는 게 좋아. 나도 지우 아빠인데. 아버지가 알면 난 죽어. 아버님은 당분간 못 깨어나. 그리고 당신도 지금 구속이잖아. 지우를 누가 책임져? 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그래. 사인해. 당신이 나 믿어주면 나도 당신 끝까지 지켜. 김민재는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우의 유일한 보호자는 윤소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원에서 긴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선고했습니다. 김판석 씨의 건강 악화와 김민재 씨의 구속을 고려할 때 재판 확정 전까지 김지우 양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임시 위탁한다. 김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지우는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아이를 왜 모르는 곳에 보냅니까? 조용히 하세요.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아이에게 제일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법원 집행관들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김강우와 박철수가 급히 뒤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택 앞에 법원 차량 3대가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들이 지우의 방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랑 가자. 싫어요. 할아버지가 올 거예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법원에서 정한 곳이야. 잠깐만 가는 거야. 지우가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며 울었습니다. 집행관이 지우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안 돼요. 저 안 갈래요. 할아버지 기다릴 거예요. 제발요. 그때 박철수가 계단을 뛰어 올라와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를 데려가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부인한테 가면 안 됩니다. 비켜요. 법원 명령이에요. 명령이면 다 됩니까? 아이 마음은 누가 봐줍니까? 태산 측 변호사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은 전과자입니다.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접근금지 위반이에요. 지금도 아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괜히 저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당장 떼어놓으세요. 경찰관 2명이 박철수를 제압했습니다. 박철수가 저항하자 경찰봉이 그의 이마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아저씨 피나요. 하지 마세요. 피가 흘러내렸지만 박철수는 지우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아가씨, 무서워하지 마요. 내가 여기 있어요. 지우가 울부짖으며 박철수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요. 지우야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 꼭 데리러 올게. 하지만 집행관들이 지우를 강제로 떼어내어 검은 세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지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살려줘요. 저 무서워요. 제발요. 박철수는 이마에 피를 닦지도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2층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김판석이 충격으로 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지금 쓰러지시면 안 돼요. 김강우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지우는 아동보호소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얀 벽에 둘러싸인 작은 방에서 지우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저씨, 삼촌도 왜 안 와요?
나 여기 싫어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고 윤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윤소희를 보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왔어. 지우야, 울지 마. 엄마가 너 데리러 왔잖아. 윤소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제 할아버지는 널 버렸어. 거짓말이에요. 박 아저씨도 감옥에 갔어. 이제 엄마밖에 없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날 버릴 리 없어요. 삼촌도 올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윤소희가 지우의 턱을 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잘 들어. 법원에서 엄마가 널 키우라고 했어. 거부할 수 없어. 싫어요. 전 엄마랑 안 살 거예요. 엄마가 때렸잖아요. 입 다물어. 네가 말 안 들으면 더 힘들어져. 엄마 말 들어. 그러면 편하게 해줄게. 한편 김강우는 변호사를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모든 로펌이 태산을 상대로 변호를 맡지 않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왜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텐데. 태산과는 업계에서 맞서기 힘들어요. 그럼 아이를 그냥 뺏기라는 겁니까? 법이 이렇게 불공평하면 누가 믿습니까? 5번째 로펌에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강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김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련님, 제가 총알바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앞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맞아도 좋습니다. 저 사람들 말 제가 깨겠습니다. 제 과거를 다 까발려서라도 저들의 주장을 무너뜨려야 해요. 박 기사, 그럼 당신만 더 다치잖아요. 이 일 당신 인생도 걸린 거예요. 박철수의 눈에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미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만은 못 잃습니다. 저 하나 망가져도 아가씨는 살려야 합니다. 박 기사, 아가씨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요. 우리 같이 끝까지 가요. 지우를 꼭 데려옵시다. 박철수는 유튜브 채널과 각종 인터넷 매체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폭로하며 진실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폭력 사건으로 전과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방송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윤소혜 측 주장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말 들을 자격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때린 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단 한 번도 때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맞았습니다. 아이 대신 맞았습니다.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지유 아가씨를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대신 맞았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가 더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게 죄라면 저는 그 죄를 지겠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여론이 다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있어도 지금은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게 감동적이에요. 댓글들이 박철수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지우의 양육권을 결정할 최종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재판에서 지우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김강우, 박철수, 그리고 김판석은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운명의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태산 로펌의 화려한 변호인단이, 다른 한쪽에는 김강우가 겨우 구한 변호사 한 명이 앉았습니다. 태산 측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보는 자리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인지 따져야 합니다. 박철수는 폭력 전과가 있는 위험 인물이고 김판석은 건강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이 곁에 있는 건 위험합니다. 김판석 씨는 혼수 상태까지 갔던 분입니다. 지금도 건강이 불안정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했습니다. 김민재는 마약 중독으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이 과연 6살 아이에게 적합할까요? 아이에게는 안정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김가 쪽은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게 마약이라니.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반면 생모인 윤소희는 대학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공부도 했고 재산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태산 측 변호사는 윤소희의 봉사활동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져온 분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이미 여러 자료로 확인됩니다. 판사님, 이런 어머니 품이 아이에게 제일 좋습니다. 박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산 측 변호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20년 전 폭력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말해보세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네. 그때 제가 술에 취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그럴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술도 끊고 그런 일 다시는 안 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모습이 바로 폭력성의 증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아이 생각하면 마음이 타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지키려고 맞았습니다. 태산 측 변호사가 박철수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말만 믿으라는 겁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렸다는 말인가요? 당신이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박철수는 모욕을 참아내며 오직 지우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만 진술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맞는 걸 참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맞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막으면 제 몸이 망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 몸에 남은 상처가 증거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이를 지키다 생긴 겁니다. 분위기가 윤소의 측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강우 측 변호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김강우 측 변호사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지우 양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아동을 증인으로? 그건 무리가. 판사님, 아이가 직접 본 일입니다. 아이가 본 사실을 듣지 않으면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진술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옆에서 아이를 보호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판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허가했습니다. 허가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이를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지우가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작은 목소리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박철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박철수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지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우가 박철수를 알아보고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지우야, 무서워하지 마. 진실만 말하면 돼. 아동심리 전문가가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지우야, 천천히 말해도 돼. 여긴 지우를 혼내는 곳이 아니야. 지우가 본 그대로 말하면 돼.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마녀예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나 때려요. 무섭게 소리 질러요. 나 혼자 방에 가둬요. 아저씨가 나 대신 맞았어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저씨는 나 울면 안아줬어요. 나 아프다고 하면 약도 발라줬어요. 엄마랑 달라요. 윤소혜 측 변호사가 방해하려 했습니다. 판사님,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지금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는 충격을 받아서 말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말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지우가 판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물 상자를 숨겼어요. 보물 상자? 네. 까만 네모를 넣었어요. 엄마가 밤에 몰래 넣었어요. 할아버지 쓰러진 날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있었어요. 지우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의 구조와 액자 위치를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저기 안에 있어요. 엄마가 넣는 걸 봤어요. 액자 뒤에요. 엄마가 액자 떼고 문 열고 까만 네모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꼭 닫았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분 후 법원에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집행관들이 실시간으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현장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집행관들이 지우가 그린 대로 방을 찾아갔습니다. 액자 뒤에 금고가 있습니다. 아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바로 개봉하겠습니다. 집행관이 금고를 여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금고 안에서 윤소희의 비자금 장부와 함께 CCTV 하드디스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발견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증거물입니다. 봉인합니다. 법정에서 하드디스크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윤소희가 김판석의 심장약을 발로 차고 방치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윤소희가 차갑게 김판석을 내버려 두는 모습에 법정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약을 발로 찼어? 사람이 어떻게 저래? 윤소희의 부친인 윤재혁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산 변호인단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변호를 포기합니다.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대리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윤소희의 친권을 영구 박탈하고 살인미수, 아동학대, 절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너희가 꾸민 거잖아. 내가 왜 감옥을 가. 나 억울해. 억울하다고. 윤소희가 절규하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우가 박철수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아가씨, 우리 지우 많이 무서웠지. 이제 끝났어. 이제 안전해. 박철수가 지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이제 괜찮아요. 울지 마. 아저씨가 계속 옆에 있을게. 아무도 지우 다시 못 데려가.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판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안을 구해줬어. 회장님,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미안하고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손녀를 못 지켰어. 이제 자네도 우리 가족이야. 회장님, 그런 말씀 제가 감히.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가 살았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지우 양의 양육권은 조부인 김판석 씨와 김강우 씨에게 공동으로 부여합니다. 박철수 씨는 지우 양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이 아이에게 안정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세 분이 함께 하십시오. 지우가 박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미소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손 따뜻해요.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윤소희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도 저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희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어. 다 너희 때문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강우가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박 기사, 아니 이제 가족이니까. 철수 형님. 형님이라고요? 도련님, 그건 제가 어떻게 감히. 박철수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련님, 그건 지우 아빠잖아요. 당연한 거죠. 지우한테는 철수 형님이 아빠예요. 형님이 아니면 누가 아빠합니까? 지우가 박철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우야. 그래, 아빠. 아빠가 여기 있다. 박철수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 종결 1년 후 김판석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한적한 교회의 전원주택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지우가 심은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제가 심은 해바라기예요. 진짜 많이 컸죠? 저만큼이나 컸어요. 지우가 해바라기 옆에서 키를 재며 소리쳤습니다. 1년 전에 침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판석이 베란다에서 따뜻한 미소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참 많이 컸구나.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씩씩해져서 할아버지 마음이 든든하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우리 손녀. 주말이면 김강우가 내려와 조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룹의 회장이 된 김강우였지만 지우 앞에서는 그냥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오늘은 뭐 가져왔어요? 짜잔, 새 그림책이야. 지우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삼촌이 직접 골랐어. 오늘은 삼촌이 읽어줄까? 김강우가 화려한 그림책을 꺼내자 지우가 환호했습니다. 와, 삼촌 최고. 오늘은 이거 꼭 다 읽어줘요. 한편 마약 치료 감호소에 수감된 김민재는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김판석과는 사실상 의절 상태가 되어 면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하루하루 후회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김판석의 정식 후원을 받아 경호지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우의 전담 경호원이자 집안의 집사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철수야, 지우 학교 데려다 주고 와.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입은 박철수는 여전히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뭘 자랑한다고?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다고. 내가 아빠 딸이라서 진짜 좋다고. 박철수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하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빠가 뭐가 멋있다고. 그래도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습니다. 진짜잖아요. 그래, 그래. 고맙다, 우리 지우. 아빠가 더 잘할게.
지우가 박철수의 큰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갇힌 윤소희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차가운 바닥에서 지난 날을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윤소희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가 윤소희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까지 때린 년이 뭔 소리야.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입 다물어. 윤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지우가 박철수의 손을 잡고 졸랐습니다. 아빠,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놀이공원? 네. 할아버지랑 삼촌도 같이 가요. 우리 4명이 같이 가면 더 재밌을 거예요. 김판석과 김강우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모두 가자. 지우가 가고 싶다는데 할아버지가 당연히 가야지. 4사람이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철수의 커다란 체격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와, 저 아저씨 정말 크다. 무서워 보여. 하지만 지우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철수의 목마를 타고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다. 아빠, 더 높이 가요. 아가씨, 꽉 잡으세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박철수가 부끄러워하자 김판석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자니가 지우 아빠지 누가 아빠야. 회장님,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편하게 해. 괜히 쑥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딱 아빠해. 회전목마 앞에서 4사람이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지우의 방에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담긴 그림 대신 새로운 그림이 걸렸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업고 있는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이 사자가 누구게요? 글쎄다, 누굴까? 지우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야? 박철수가 지우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요.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 사자예요. 그럼 토끼는? 나요. 그래, 맞다. 우리 지우가 토끼지. 아빠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게. 지우가 깔깔 웃으며 박철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전원주택 마당에서 지우와 박철수는 공놀이를 했습니다. 김판석과 김강우가 벤치에 앉아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그래. 이렇게 웃는 지우를 보니 살 것 같다. 네가 돌아와줘서 그리고 지우를 지켜줘서 고맙다. 김강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맞다. 힘든 일 다 지나갔다. 이제는 웃으면서 살자. 김판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의 밝은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공 받아요. 조심해, 아가씨. 여기요. 아빠한테 던져요. 하나, 둘, 셋. 박철수가 지우를 향해 공을 살살 던졌습니다. 지우가 공을 받으며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또 해요. 또. 아빠랑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뜰 때까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래요, 회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우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김판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맞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회장님도, 강우 도련님도, 지우 아가씨도. 박철수가 지우를 어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김판석과 김강우가 따라오며
이 행복한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지우가 박철수의 어깨에서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별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별들한테 뭐라고 말해줄까? 고맙다고요. 아빠를 보내줘서. 그래, 고맙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해주자. 박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 앞으로의 나날들은 더욱 따뜻하고 밝을 것이었습니다. 어둠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일까요? 김지유에게 친아버지는 마약에 찌든 무능한 사람이었고 친어머니는 자신을 학대하는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험상궂은 얼굴의 운전기사 박철수는 매일 그 아이를 대신해 맞아주며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 뒤에 가장 추악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박철수는 자신의 치부를 모두 드러내면서까지 지유를 구해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상대방을 지키려는 마음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족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